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원래 보통 2주차나 3주차에 하는 수업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직접 DSLR을 조작하는 이 사용법을 뒤쪽으로 좀 미뤘는데 사실은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를 직접 만질 수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 강의로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카메라는 이제 캐논 EOS 600D 그리고 650D 이런 카메라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선생님이 그 BF 스터디에 보면 BF 스터디의 6주차에 이렇게 600D 매뉴얼하고 650D 매뉴얼을 올려놨습니다. 600D하고 650D 매뉴얼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학생은 600D를 사용할 거고, 어떤 학생은 650D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 용량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카메라 매뉴얼이 사진의 그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학교에는 이제 600D 카메라가 12대가 있고 그리고 650D 카메라가 4대가 있어서 4명의 학생은 아마 650D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2명의 학생은 600D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를 전부 그 캐논 AS 센터에 가서 다 모두 그 점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텐데 만약에 카메라를 자유낙하시키거나 하게 되면 고장나겠죠. 그렇게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변상을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를 구입한 지 지금 꽤 시간이 됐어요. 한 6, 7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매년 그 카메라를 잘 그 AS를 받아서 굉장히 그 상태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상태예요. 현재는. 여러분들도 좀 깨끗하게 사용해서 여러분 후배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받으면 카메라 아래쪽에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배터리를 이렇게 넣게 되는데 배터리 넣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래쪽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배터리 커버를 열고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에 극성이 있는데 극성을 반대로 넣으면 장착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카메라는 이런 카메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하는 2차 전지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통 배터리 한 셀이 저전압일 때 방전이 됐을 땐 3.7V를 보통 나타내고요. 그리고 완전히 충전시키면 4.2V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카메라 배터리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 두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전압일 때 3.7 곱하기 2니까 7.4V 그리고 완전히 충전됐을 때는 4.2 곱하기 2니까 8.4V를 나타낸다. 이것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 이 아래쪽 이 밑면 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카메라 동작 전압이 몇 볼트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우리 배터리의 그
전압 범위 내에서 우리 이 카메라가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보통 한 셀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직렬로 연결된 게 아니라 한 셀이 들어있어서 보통 저전압일 때 3.7V 그리고 만충됐을 때 4.2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SB로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USB는 보통 전원이 5V를 이렇게 5V 전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5V니까 그보다 낮은 4.2V까지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2셀 직렬로 되어 있는 이런 배터리를 쓴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카메라는 저장 장치로 SD 카드를 쓰고 있어요. SD 카드 모양 아시죠? 자, 이 SD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매일 사진을 찍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매일 사진을 찍으면 그 SD 카드에 있는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가져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사진을 복사하고 지워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혹시 실수로 사진을 복사하다가 메모리 카드를 실수로 가져가는 일이 간혹 있더라고요. 혹시 실수로 가져가더라도 빨리 돌려주셔야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의 명칭이에요. 명칭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것들은 꼭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 표시한 것들의 명칭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표시 없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꼭 또 좀 알아야 될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왼쪽에다가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전면부에 여러 부분의 명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만지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버튼들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모드 다이얼이에요. 모드 다이얼.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 때 자, 모드 다이얼을 어디에 맞추세요 라고 하면은 이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드 다이얼이다 하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쓰는 다이얼은 메인 다이얼인데 요거예요. 요 메인 다이얼은 보통 검지손가락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빠르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셔터 역시 검지손가락으로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히죠. 이 셔터는 반누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만 누르는 거.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DSLR은 여기 뭐가 있어요? 미러가 여기 안에 이렇게 45도로 있어서 렌즈를 통해서 온 빛이 미러를 통해서 위쪽으로 반사가 되고, 이 위쪽에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다시 여기 뒤쪽으로 뷰파인더 쪽으로 빛이 나간다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리고 우리 DSLR이 즉 요즘에는 다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는 음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내장 마이크가 있어서 이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되고요. 좀 더 깨끗하게 녹음을 하고 싶다면 이 옆쪽에 또 마이크를 꼽는 단자가 있거든요. 이 옆쪽에 그 마이크 꼽는 단자에다가 전용 마이크를 꽂으면 좀 더 깨끗한 소리를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은 ISO를 설정할 때 누르는 버튼이다. ISO는 아직 모를 텐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DSLR 카메라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렌즈를 교환할 때 렌즈를 뺄 때는 여기 있는 이 렌즈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렌즈를 회전해서 이렇게 한 30도에서 60도 정도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렌즈가 잘 빠지게 돼요. 잘 빠지게 되고 장착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 캐논 카메라 렌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EF 렌즈라고 하는 게 있고 EFS라고 하는 렌즈가 있는데 EF 렌즈에는 적색의 점이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EF-S 렌즈에는 흰색의 네모가 그려져 있는데 EF 렌즈라면 적색의 동그라미, 여기 있는 이 적색 동그라미끼리 우리가 맞춰줘야 되고요. EFS 렌즈라면 이렇게 흰색의 네모 있는 곳을 우리가 맞춰서 렌즈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직접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EF 렌즈 접점이 여기 붉은색 점이 있죠. 그리고 EFS 렌즈 접점은 이렇게 흰색의 네모가 있는데 캐논 카메라 렌즈 중에서 렌즈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붉은 점이 있는 렌즈가 있고 흰색의 네모가 있는 렌즈가 있어요. 흰색의 네모가 있는 렌즈가 EFS 렌즈고 붉은색의 점이 있는 렌즈가 EF 렌즈인데 붉은 점이 있으면 붉은 점끼리 흰색의 네모가 있으면 흰색의 네모끼리 딱 맞춰서 끼우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렌즈를 두 개 만들었느냐? 바로 그 캐논 카메라 이 EOS 기종 중에서 여기 그림 보세요. 이미지 센서가 35mm 필름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같은 이미지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DSLR 바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풀프레임 바디다 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앞서 설명드렸어요. 이런 풀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가 크기 때문에 렌즈에 의한 이미지 서클 또한 매우 커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서클이 충분하게 큰 EF 렌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600D, 650D 이 기종은 550D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기종은 크롭 바디예요. 이미지 센서가 작아요. 이때 우리 캐논 카메라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드렸는데 APS 클래식, APS-C 규격의 1.6배짜리 이미지 센서를 쓴다 그랬죠. 1.6배라는 말은 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가로나 세로 변의 길이가 1.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큰 것이 풀프레임 카메라의 크기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바디는 이렇게 이미지 센서가 좀 작아요. 이미지 센서가 작으니까 굳이 렌즈에 의한 이미지 서클도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EFS 렌즈를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지 서클이 큰 렌즈를 써도 아무 지장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EF 렌즈도 쓸 수 있고 EFS 렌즈도 쓸 수 있는 그런 바디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때 렌즈를 낄 때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렌즈 마운트 인덱스에 맞춰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 렌즈를 장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 버튼을 누르면 위는 플래시가 위로 풍 하고 팝업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뒷면의 명칭을 한번 볼게요. 뒷면은 이렇게 뷰 파인더가 있고요.
뷰파인더의 바로 옆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다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시도 조절 노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걸 돌리면 이 뷰파인더로 보이는 모습이 내 눈에 초점이 잘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잘 맞아져 있는데 사람마다 눈에 초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기 눈에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도 조절 노브는 원래 개인의 눈에 맞게 맞추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 카메라는 개인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틀리지 않는 이상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카메라를 받으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이제 메뉴 버튼이고요.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인포 버튼, 영어로 써 있어서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면에 있는 이 버튼들은 꼭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별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할 때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 확대 버튼이라면 반대를 누르면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LR 카메라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보통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라이브 뷰 촬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AV라고 써있는 이 버튼은 노출을 조정할 수 있기도 하고 조리개 값을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십자키는 마치 커서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 셋이라고 써있는 이 버튼은 엔터키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움직일 때 여기는 이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메뉴를 움직일 때 보통 이 십자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이 옆에 있는 버튼은 여기 표시는 없는데 여기구나. 딜리트 버튼이에요. 삭제하는 버튼. 이렇게 뒤에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두면 좋은 버튼 하나가 또 뭐냐면 퀵 컨트롤 버튼이라는 건데 퀵 컨트롤 버튼은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말이 퀵 컨트롤이니까 무슨 말이야? 빠르게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퀵 컨트롤 버튼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메뉴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유용한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하는 법. 우리 600D나 650D는 이렇게 뒤에 LCD 창이 열리고 또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이 돼서 이런 LCD 회전하는 LCD 창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이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하이 앵글 촬영을 한다든지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 뭐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렌즈를 장착하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렌즈 마운트 인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적색은 EF 렌즈 마운트 인덱스고 흰색의 네모는 EFS 렌즈 마운트 인덱스다. 그런데 우리 렌즈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카메라는 두 가지 렌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첫 시간에는 한번 렌즈를 뺐다 껴볼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렌즈를 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렌즈를 빼면 바디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면 사진 찍을 때마다 먼지에 의해서 그 오염된 것이 계속 사진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렌즈를 빼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렌즈의 유리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가 손을 댔다면 절대 닦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닦지 말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야단치진 않으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극세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닦아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렌즈에는 코팅이 되어 있는데 코팅이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먼지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렌즈를 캡을 열 때는 요 1번이라고 써 있는 두 부분을 누르면 렌즈 캡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카메라는 전부 자동 초점이 돼요.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자동으로 맞게 되는데 이 AF 알고리즘은 조금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초점이 잘 안 될 때, 오토포커싱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때는 반드시 이거를 MF로 옮기고 나서 맞춰주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반셔터를 눌러도 초점이 맞지 않는다면 혹시 이 스위치가 MF, 매뉴얼 포커스, 수동 초점으로 가 있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다음 아까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고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는 줌 렌즈예요. 줌 렌즈가 뭔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단렌즈가 있고 줌 렌즈가 있다 그랬죠? 줌 렌즈는 초점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렌즈예요. 우리 사용하는 렌즈에서 이 부분이 줌 링입니다. 이 부분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초점 맞추는 부분은 이 앞쪽이에요. 이 앞쪽을 돌리면 되는데 가급적 손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반셔터를 누르면 이 렌즈에 초음파 모터가 있어가지고 이 초음파 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F 모드에 놓고 반셔터를 누르면 모터가 이 렌즈에 초점 링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강제로 돌리면 모터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초점 맞출 때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포커스 모드 스위치를 MF로 바꾼 다음에 손으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센서 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APS-C 규격의 1.6배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 실제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1.6배 1.6분의 1로 작은 이런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이런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DSLR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하는 렌즈 좀 더 확대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의 전면을 보게 되면은 렌즈의 스펙이 이렇게 아주 잘 적어져 있습니다. 잘 적혀져 있으니까 혹시 우리 카메라를 나중에 지급받게 되면은 그 렌즈 앞에 적혀 있는 그 스펙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는 게 사진 찍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렌즈에 보면은 여기에 스테빌라이저 온 오프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아까 여기 AF, MF는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 외에도 스테빌라이저 온 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렌즈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장착된 그런 렌즈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데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는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잡은 손을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흔들린 사진이 찍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림을 어느 정도 카메라로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흔들림 방지 기술이 카메라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캐논의 경우에는 이 흔들림 방지 기술을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IS라고 해요. 그리고 그 스위치가 이 렌즈 옆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를 ON 해놓으면 손떨림 방지 기능이 동작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짝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이 렌즈가 이 흔들림을 보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일명 손떨림 방지 기능, 줄여서 손떨방이라고도 흔히들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뭐 캐논은 이렇게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어떤 카메라 회사에서는 바디에다가 손떨림 방지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어요. 사실 바디에 적용돼 있으면 렌즈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 회사 고유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특허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마다 다른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캐논 EOS 기종은 이렇게 렌즈에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다. 우리는 당연히 이 기술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ON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뷰파인더에 시도 조절 노브라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 개인의 눈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인 카메라가 아니니까 크게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카메라 촬영 자세는 보통 이런 자세를 취하면 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여자분의 팔꿈치 부분 있죠? 팔꿈치 부분이 몸에 착 붙어야 된다.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 카메라가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팔꿈치를 딱 붙이고 사진을 촬영하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 셔터는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셔터를 반만 누르는 걸 반누름이라고 하고, 완전히 누르는 걸 이제 완전 누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 누름을 하게 되면 보통은 오토포커싱이 동작하면서 동시에 노출까지도 보정을 해줍니다. 노출을. 그래서 현재 사진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자동 모드에서는 이 노출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셔터로 반 눌러서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어느 정도 맞춘 후에 다시 완전히 누르는 이런 두 단계로 셔터를 눌러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반누름 하고 나서 완전히 누르는 사이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셔터 반누름을 했을 때는 오토포커싱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동 노출 시스템, 노출을 조정하는 일이 카메라 내에서 일어나요. 근데 보통은 오토포커싱이 되는 건 쉽게 느끼는데 노출까지 맞추는 거는 많이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걸 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자, 메뉴는 여기 있는 메뉴 버튼과 십자키 버튼으로 많이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메뉴를 설정하면 먼저 초기 값에서 변화가 생기겠죠? 변화가 생긴 것을 이제 개인 카메라라면 잘 기억을 할 텐데, 개인 카메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모든 메뉴를 초기화하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초기화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모든 메뉴를 초기한 한 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뉴들만 이렇게 손을 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바로 모드 다이얼이에요. 모드 다이얼 기억나시나요? 모드 다이얼은 바로 요게 모드 다이얼이거든요.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이 모드 다이얼에서 크게 보면은 베이직 존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가 있어요. 베이직 존 모드는 거의 자동 모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는 거의 수동 모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DSLR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수동 모드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카메라를 설정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그럼 베이직 존 모드는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베이직 존 모드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는 조금 설정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모드인데, 어떤 모드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위쪽에 나타나는 메뉴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그 베이직 존 모드에서는 여기 베이직 존 모드에서는 위에 설정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게 화면이 훨씬 많이 있어요. 이 위쪽에 훨씬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조작은 나중에 학교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메뉴 조작 같은 건 다 나중에 학교 나와서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인 게 이 모드 다이얼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드 다이얼에서 첫 번째 모드는 지금 여기는 흑백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 색깔은 초록색이거든요. 이런 초록색. A하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드가 완전 자동,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라고 하는 완전 자동 모드다 하고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완전 자동 모드에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은 셔터만 누르면 돼요. 셔터 반 누름했다가 다시 완전 누름하면 웬만한 설정들은 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정해서 찍어주고요. 심지어 필요한 경우에 내장 플래시까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프레쉬가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모드가 완전 자동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이다 라는 거고, 이 카메라 후면 버튼 중에서 퀵 컨트롤 버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퀵 컨트롤 버튼을 눌러보면 이 완전 자동 촬영 모드에서 어떤 것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퀵 컨트롤 버튼 누르고 십자키 눌러서 이것저것 조정해 보면 되는데 몇 개 조정 안 돼요. 이거는 완전 자동 촬영에서는 카메라가 알아서 모든 걸 설정해 주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는 모드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온다 하는 거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자, 퀵 컨트롤 버튼 선생님 지금 방금 이야기했죠. 나중에 이것도 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모드다요.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옆에 이 모드는 뭐냐면 플래시 발광 금지 모드예요.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에서는 어두운 곳에서 자동으로 플래시가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보면 박물관 같은 데서 절대 플래시를 터뜨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경우에 플래시 터뜨리면 바로 가드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심하게 나무랄 수도 있고,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지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가 터지게 되면은 그 앞쪽에 유리가 있으면 유리에서 굉장히 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사진이 오히려 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건 다 자동으로 해주지만 플래시만 터뜨리고 싶지 않을 때 바로 이 플래시 발광 금지 모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CA라고 써있는 세 번째 모드 플래시 발광 금지 바로 다음에 CA는 크리에이티브 오토라고 해서 몇 가지 모드를 이렇게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할 수 있는 건 배경 흐림 기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배경 흐림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점점 내가 카메라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모드들은 전부 베이직 존에 있는 굉장히 그런 쉬운 모드들인데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오토에서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IS 감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기록 화질도 로우 파일로 촬영이 가능해요. 이전에 있는 모드들은 로우 파일로 저장이 안 되고 전부 아마 JPG로 저장이 될 텐데 이제 점점 이제 로우 파일로도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드라이브 모드라고 하는 것을 또 설정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뭐냐면 셔터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장씩 촬영할 거냐 아니면 연속으로 촬영할 거냐 이걸 연사 모드라고 하거든요. 연속 촬영 모드, 연사 모드로 이렇게 해놓으면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차각차각차각차각 이렇게 굉장히 여러 장이 동시에 찍히게 되는 모드고요. 여기 이렇게 타이머 그려져 있는 것들은 셀프 타이머 모드예요. 얘는 10초 그리고 얘는 여러 장을 이렇게 셀프 타이머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모드이고요. 아까 플래시 발광도 조정할 수 있죠. 오토는 필요한 경우에만 켜지는 거고 이거는 강제로 플래시가 터지는 경우이고 이거는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어떤 모드다? 크리에이티브 오토 촬영 모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음 모드는 뭐냐? 크리에이티브 오토 다음에는 여기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거. 이것은 인물 촬영 모드예요. 인물 촬영하기. 자, 인물 촬영하기 모드는 사람의 얼굴 이렇게 인물을 촬영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인물은 굉장히 선명하게 초점이 맺어져 있고 뒤쪽 배경은 초점이 잘 안 맞아 있거든요. 이런 모드를 촬영할 때 여기 인물 촬영 모드에 맞추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이런 그 촬영 모습을 우리가 아웃 포커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다음은 이거는 이제 풍경 촬영 모드. 자, 인물 촬영 모드에서는 인물이 초점이 잘 맞고 배경은 초점이 안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물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풍경 촬영 모드는 자, 이 뒤에 있는 배경들이 흐릿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 뒷부분까지 정확하게 초점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풍경 촬영 모드를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드에서는 그 플래시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야경 촬영하기에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런데 야간에 인물을 찍을 때는 야간 인물 모드가 따로 있어요. 야간 인물 모드 뒤쪽에 나올 것 같은데 야간 인물 모드는 여기 얘가 야간 인물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야간에 배경이 나오면서 플래시를 빵 터뜨려 가지고 얼굴이 잘 나오게 이렇게 야간 인물 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하나 뛰어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접사 촬영 모드예요. 클로즈업 모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꽃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 강조해서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접사 촬영 모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뭐 예를 들면 타자가 타격하는 모습, 투수가 공 던지는 모습을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잡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드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 가지 설정을 조금씩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퀵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퀵 컨트롤 버튼 누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데, 맨 처음이 뭐였죠?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였죠? 이 경우는 설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런데 크리에이티브 오토는 굉장히 많은 것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인물 모드, 그리고 풍경 모드, 그리고 이거 뭐야, 접사 모드, 클로즈업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야간 인물 촬영 모드, 이런 모드는 그 모드에 맞게 퀵 컨트롤 버튼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나 발광 금지 모드 이외에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분위기는 우리가 선생님이 DPP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그런 픽처 스타일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픽처 스타일. 이런 분위기를 선택해서 사진의 분위기를 좀 사진의 그 주제에 맞도록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기왕이면 사진을 찍을 때 로우 파일로 찍는 게 좋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로우 파일은 그 14비트로 저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나중에 얼마든지 DPP나 아니면 우리 로우 테라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JPG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용량은 좀 크지만 로우 파일로 저장한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치만 아까 선생님 설명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이직 존에 있는 많은 모드들은 JPG로 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약간 아까 크리에이티브 오토 촬영 정도, 그 정도 가면은 이제 로우 파일로도 저장, 여기 있는 이 기록 화질이 로우 파일로도 저장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만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 로우 이미지하고 JPG 이미지하고 장단점을 여기 영어로 비교해 놨는데, JPG는 파일 사이즈는 작고, 그리고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그치만 나중에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가 이미 한번 좀 떨어지게 된다. 8비트로 저장하다 보니까 디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로우 이미지의 장점은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단점으로는 파일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사진은 로우 파일로 찍어라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카메라로 직접 실습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이런 기초적인 사용법을 선생님이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